안녕하세요. 인생 사연방입니다.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키웠더니 아들이 살인자가 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67세 김복자입니다. 10년째 아들 옥바라지를 하고 있지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영호는 40대의 나이에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잘못을 감싸 안으면서도 그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를 홀로 두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무기수가 된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처녀 시절로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었고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주로 일에 집중하며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조용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바로 그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발랄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으며 언제나 웃음을 띠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의 명랑한 성격 덕분에 공장에서는 항상 분위기가 밝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의 이런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식당에서 우연히 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영수 씨는 제 곁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수라고 해요. 미싱 작업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조용히 일하시길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갑작스런 대화에 놀랐지만 그의 친절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자예요. 그냥 일이 익숙해서요. 그날 이후로 영수 씨는 자주 저에게 말을 걸며 저와 친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 수줍음을 이해하고 천천히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의 사려 깊고 따뜻한 성격에 저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내성적이지만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자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같이 산책이나 하실래요? 좋은 공원이 있거든요.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수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발랄한 성격 덕분에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저는 그의 따뜻함과 배려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 둘의 차이점은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제 수줍음과 조용함 속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고 저는 영수 씨의 밝고 활기찬 성격 덕분에 제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존중하며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복자 씨, 이제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저는 그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지만 영수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제 삶에 빛을 더해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혼식은 두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해주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발랄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곁에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랑을 전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결혼한 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방이 딸린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 그곳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하루는 시작과 동시에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리며 우리는 함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수단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발 빠르게 일거리를 찾아왔고 그 덕분에 우리의 공장은 항상 바빴습니다. 남편이 외부에서 일거리를 따오면 저는 미싱 앞에 앉아 그 일을 맡아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손이 떨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며 가정과 사업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을 돌보며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그 시절의 우리 생활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방이 딸린 조금 더 큰 가게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게로 이사한 후 우리는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일감을 더 많이 받아왔고 저는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싱사를 두세 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고용한 미싱사들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우리의 공장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작업을 지휘하며 미싱사들에게 일을 나누어주고 함께 일했습니다. 때로는 기계가 고장나서 급히 수리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따오느라 바빴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정과 사업을 동시에 지켜나갔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조용했던 우리의 가게가 이제는 동네에서 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 바빴지만 동시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작은 성공은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며 쌓인 피로도 아침이면 풀리고 다시금 힘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는 정말로 손이 많이 갔습니다.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가끔은 제가 일하는 공장 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죠.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작업장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저는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이가 공장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미싱사들이 사용하는 미싱 바늘에 손을 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거기 손대면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고 아이는 놀라서 멈추었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 발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또 한 번은 작은 아이가 공장 한쪽에 쌓아둔 천더미 위에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천더미가 무너지면서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걸 본 저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로 저는 더욱 아이들을 공장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공장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위험하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윽박지르며 제지했습니다. 그들은 어리다 보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혼나는 게 무섭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과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공장에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역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자랐다고 했죠.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도 어릴 적에 가게에서 놀며 자랐어. 애들 좀 자유롭게 놀게 놔둬, 제발.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생각이야. 이곳은 공장이잖아. 아이들이 다칠까 봐. 난 너무 불안해. 장난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애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이렇게 우리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라길 바랐지만 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싶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제게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 여긴 위험한 물건이 돌아가는 공장이잖아. 나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지키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이 공장 안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아이들에게도 집중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조금씩 불어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에 열심히였고 아이들과 저를 챙기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걱정과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술 마시는 습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예전의 다정함을 잃고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미싱사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싱사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것도 같았고 이를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외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저는 참다 못해 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도대체 요즘 왜 이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그 미싱사와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남편은 저의 질문에 화를 내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의심하고 나를 못 믿어.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의 술버릇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리의 싸움을 말리려고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에 질린 채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울곤 했지요. 그들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끝나면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자꾸 싸워요? 우리가 공장에서 뛰어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싸움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으며 그 미싱사와의 관계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아이들은 점점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점차 무너져갔고 저는 그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미싱사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까지 챙겨 떠났고 저와 아이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절망이 저를 휘감았고 그 감정들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도망갔다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일해왔던 사람이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을 닮은 우리 아이들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남편을 닮은 얼굴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남편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매번 저를 짓눌렀고 그 짐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였고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미웠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자꾸 소리를 지르고 사소한 일에도 구박을 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속을 썩여?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너희들만 없었어도 이렇게 더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것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화를 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그 모습이 더 미웠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 애비 닮아서 그렇지. 다 너희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유 없는 화를 냈고 그들은 울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제 앞에서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그러니가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왜 매번 하는 짓들이 그 모양이야? 문 안 열어? 열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빠가 없어서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 됐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알면서도 화가 나면 화살은 아이들에게 쏟아졌지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쌓인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작은 존재들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들을 아버지와 동일시하며 미워했습니다. 큰 아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화를 피하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더 조용해졌던 것 같습니다. 큰 아이는 늘 소심하고 말이 없었고 저는 그가 스스로 잘하고 있으니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작은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작은 아이는 큰 아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활달했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올지 걱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은 아이가 무리와 함께 사고를 치고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이를 경찰서에서 데려오면서도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는 그를 야단치며 구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소리치며 혼을 냈습니다. 작은 아이는 울며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미웠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집을 나가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집에 와도 저는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나가도 상관없어. 지 애비 닮아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작은 아이는 점점 집을 떠나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행동이 나빠질수록 저는 그를 감싸기보다는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매번 그가 집을 나가고 돌아올 때마다 저는 그를 미워하고 야단쳤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지쳤어. 내가 뭘 어떨게 하겠니? 내 인생인데 나중에 후회하며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모질게 돈을 버는데 다 지들 때문인지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 같은 애가 내 자식이라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저는 그에게 제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아이는 점점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점차 생기가 사라졌고 더 이상 저에게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저는 그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싸울 때마다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그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는 분노를 쏟아내며 구박을 일삼았고 큰 아이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가 그들에게 가한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점점 더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갈구하며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자라났습니다. 큰아이는 조용히 내면의 고통을 삼키며 공부에 매달렸고 작은 아이는 밖으로 도망치며 나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저 자신에게조차 보상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사나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사냥개처럼 돈을 모으는 대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돈을 아끼고 결국엔 우리가 새들어 있던 건물을 사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돈 버는데 더 집착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그나마 조용히 자라주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공부를 하며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그가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저 돈을 더 많이 벌어두어 나중에 그에게 물려주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점점 더 집을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이가 조직폭력배와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도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나중에 돈만 있으면 저 애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돈만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삶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그에게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잘 해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작은 아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폭력배에 깊이 가담하게 되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더욱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그는 점차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돈만 많이 모으면 저 애도 나중에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작은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큰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저는 더욱더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큰아이가 잘 자라준 만큼 작은 아이도 돈만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건물 사는데 받은 대출만 갚으면 아이에게 떳떳하게 말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 상가에서 시작해보라고 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저는 그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데에만 급급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갔지만
작은 아이는 제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조직 폭력배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 때 저는 그것을 외면했고 그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저를 속였습니다. 돈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패싸움을 벌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저는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고 그 결과 작은 아이는 20대 후반에 살인을 저지르고 30살에 무기수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가 그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줬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행동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그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때조차 저는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두면 그가 나중에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기수로 복역하게 된 이후에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돈은 그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더 큰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옥바라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교도소로 향하는 길은 제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합니다. 교도소에 도착하면 먼저 긴 줄을 서서 면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마다 아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면회가 허락되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영호야, 괜찮니?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아요. 이제 오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 걱정이 돼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라도 속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짧은 인사 속에는 어머니로서 저의 모든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만남 후에는 언제나 무거운 마음이 남습니다. 아들의 어두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더디게 느껴지고 그 길에서 저는 아들을 위한 기도와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는 꾸준히 편지를 씁니다. 편지 속에서는 그동안의 일상을 전하고 가족들의 소식도 알려줍니다. 영호야,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건강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길 바란다. 하지만 편지를 쓰는 매 순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적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교도소로 보내는 물품을 준비하는 일도 힘든 과정입니다. 교도소의 규정에 맞춰 필요한 물품을 고르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손이 많이 가지만 어머니로서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큰 피로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 무기수라는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고 사회적 시선 또한 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도 제 깊은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아끼기보다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제 건강도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때로는 작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희망을 무참히 무너뜨리곤 합니다.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아들의 어두운 표정과 침묵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 끝까지 아들을 지키고자 결심했고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고통,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희망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저는 끝없이 힘겨운 길을 걸으며 아들을 위한 옥바라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삶이 저에게 가혹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찬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주 교도소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저를 지치게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그가 어린 시절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조금씩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가서 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매주 만날 때마다 저는 이 말만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저의 말을 듣고도 무덤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왜 그땐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후회해요. 너무 늦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말을 할 때마다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더욱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들과 만나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이제야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담은 눈빛, 손을 잡아주는 작은 제스처조차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웃어 보이며 엄마, 이제야 저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그가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못다했던 사랑을 조금씩 키워가며 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무관심과 냉대가 아닌 사랑과 이해를 전하기 위해 저는 그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다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받아들이고 저도 그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아들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눈물이 우리 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돈을 쫓으며 사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로 인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집착했던 저의 삶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었고 저는 그 대가를 끝없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 어리석어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 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